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주요 대도시 집값 장난 아니죠.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당장 팔아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내용을 비롯해서 최근 국내외 주요 뉴스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통계를 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 속사정 진짜 이유 한번 들여다보고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한 이후 한일 간 한국과 일본 정부 서로 티격태격 엇박자 계속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서로 실속 찾아가고 있네요. 자, 그 과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만 어떤 분들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거스름돈, 어중간한 잔돈 있죠. 몇십 원일 수도 있고 몇백 원일 수도 있고 뭐 천 원, 이천 원일 수도 있는데, 자, 티끌모아 태산, 그 돈을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20, 30대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어른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배우면 정말 옛 말처럼 티끌 모아 부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이혼인데요. 이 항혼이혼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참 걱정입니다만 막상 이혼을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연금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이혼 관련된 또 연금 관련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23주 연속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공급 감소가 우려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철회를 합니다. 매도하려고 했다가 거둬들이는, 결과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더구나 1년 뒤에 집값이 오르겠다라고 전망하는 지수가 5가 올랐습니다. 115에서 120인데 이 120,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 지수 120은 지난해죠. 2018년 9.13 대책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8개월째 계속 상승세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집값이 참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오르는데 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 하나의 첫 번째는요. 이 비정상적인 시장 상태이라면 정부의 대책 역시도 비정상적인 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세금에서부터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좀 불만들 있죠.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투기꾼으로 몰아, 그리고 세금을 엄청 때려. 자, 그런 경우도 안타깝지만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정책이라는 거죠. 정책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집값은 오르는데 팔라고 하는, 지금 당장 팔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 저도 부동산 올가미론, 아파트 올가미론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은 한번 집은 사게 되면 내일 팔기 위해서 오늘 집 사는 사람 없죠. 뭐 한 달, 두 달 뒤에 팔기 위해서 오늘 집 사는 사람 없습니다. 최소한 몇 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세금 다 빼고 또 비용 뭐 여러 가지 다 공제하고 난 다음에, 은행이자 다 공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2, 3년 뒤에 시장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또 세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등등을 좀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집값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어깨 정도 한 80% 정도는 올라왔지 않냐? 그러면 지금 파는 것이 맞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2020년 내년 경제 예상을 하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2020년 경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 폭망이다, 경제 위기론이다 할 정도는 정반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히 전 세계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갈 정도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를 낮출 때 0.25씩 낮출 때마다 이 경제에 주는 그 효용, 그 영양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한계 효용의 법칙, 한계 효용 감소 법칙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이게 점점 금리를 0.25씩 떨어뜨리는데 경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리 인하 효용 감소가 내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 또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면 최소한 2, 3년 뒤라고 생각한다고 할 때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좀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정말 이렇게 차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한 80% 심지어 90%일 수도 있다 지금이. 그러면 지금 파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나 또 알 수 없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또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지금 집 사는 것이 좋을까? 두 가지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이것은 나의 재정 형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환 능력,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늘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내가 살 집인데 오르거나 내리거나 길게 보시면. 그런데 이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집 사면 최소한 2, 3년은 물리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실질이익,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비용, 세금 등등의 또 보유기간 동안의 세금 등등이 계속 증가하면 또 뭐 은행이자 등등을 감안하면 또 양도세, 실질이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 3년 뒤는 이 경제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겨서 다주택자들이 압박에 못 이겨서 팔기 시작하면요. 아니 돈 있고 많은 주택 가진 사람들이 파는데 내 집하고 무슨 영향이 있어? 이렇게 정말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집값을 누가 올립니까? 부자들이 올립니다. 그죠? 고가 아파트들이 올립니다. 강남에서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팔기 시작하면 하락으로 전환되겠죠. 자,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없는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이 늘 많은 사람, 여유있고 가진 사람의 그 영향을 받는 것 역시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목적은 지금 참 조심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것이 좋을까? 지금 파는 것보다 조금 늦게 조금 뒤에 팔면 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매물이 철회되는 경향들이 많죠. 자, 그것은 저는 지금 파는 것이 좋을까? 아니 꼭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죠. 뭐 그 정도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당장 팔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 이 정도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자,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요, 지난달 10월 달이죠. 우리 모든 산업 토탈 산업 생산 지수가 9월 달보다 0.4% 감소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조업,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기업 같은 이 제조업의 생산 능력도 지난해 동월보다 10월 달보다 2% 감소했는데 이것은 15개월 연속, 지난해 8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고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제조업 가동률도
전달, 즉 9월 달부터 3.1%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8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합니다. 자, 민간 부분 와볼까요? 소매 판매액도 9월보다 0.5% 감소했고 이건 역시도 2개월 연속 하락이고요. 기업의 설비 투자 부분도 지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 4개월 연속 4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이번 10월 달에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 자,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은 3대 지표들이 다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 하는 거죠. 가장 확신하고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부동산 급등. 이것은 지금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진짜 이유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지금 3대 지표는 마이너스고요. 반대로 확실한 것은 부동산 급등이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경제만 보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도 괜찮습니다. 경제 자체만 보면. 그런데 이 부동산 급등 이 문제 때문에 또 계속 이제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돈 공급이 더 많아지면 이 지금 부동산 급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한 그 진짜 이유.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할 때 제가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집 팔아라.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지고 있다. 한번 사면 2, 3년짜리 물린다. 그 뒤에 알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것이 이제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하면 정부가 지금 발동을 걸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야기. 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에 한일 양국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들 때문에 참 좀 티격태격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실속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28일 어제였습니다. 과장급 준비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고요. 자, 그 자리에서 12월 4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국장급 준비회의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3국에서 하기로 했고, 자, 그 국장급 준비회의는 국장급 회의가 언제 열리냐면 12월 셋째 주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도쿄에서 개최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지난 다음 주 수요일 날 국장급 준비회의가 열린다 이 뜻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12월 달에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자, 이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지 작업들을 급하게 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들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후에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났고, 그리고 또 이 강제징용,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 위로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른 우리나라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안이 있었죠. 뭐 기업도 양쪽 기업들이 객출하고 국민 성금까지 내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엇갈린 생각들 참 지금 많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죠. 왜 일본이 기업이 배상해야 될 것을 우리 국민 성금까지 내야 하냐. 또 일본이 진정한 지금 반성도 없는데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랬지만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먼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 반성인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또 여러 가지 엇갈린 생각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한일 간에 좀 이제 절충점들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한일 양국은 결국 서로 실속을 찾아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서로의 안들에서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절충점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완벽할 수 없다는 그겠죠. 이게 뭐 꼭 현실에 입각해서 또 원칙을 저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과 원칙 속에서 뭔가 이제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냥 저는 정말 보다 많은 국민들 특히 분명하게는 이 당사자분들이 만족이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이 훨씬 큰 쪽으로 많은 쪽으로 잘 되어가면 절충이 되어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 정도 가지는데 자 한일 양국이 어떻게든 이렇게 실속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뭐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뭐 수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악재에 계속 이제 패권 전쟁으로 맞물려가는 이것에 뭔가 이제 한일 양국도 계속 부딪히기만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이제 현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지소미아 이후 결국은 서로 실속을 찾아가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실속 찾는 한일 양국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주택연금 더 받는다. 누가요? 12월 2일부터 다음 달부터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자, 주택 가격이 첫째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고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연금 대비해서 한 20% 상향해서 업해서 주겠다. 자, 이런 내용이 주택연금 우대형입니다. 뭐 기존에도 이제 우대형 주택연금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더 업 시켜주는 금액이 더 많아졌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50대 이후 또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데, 자,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조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거스름 돈으로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 이게 젊은 층 2030을 중심으로 잔돈 금융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1,000원 미만도 3개월 쌓았더니 잔돈을 3개월 동안 쌓았더니 10만 원이 되더라.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죠. 보험료 월 700만 원 가지고 교통사고 보장 받는 것도 뭐 이런 것 조금 이제 이런 것은 오래되었죠. 또 뭐 요즘 이제 P2P 투자, 개인 간의 대출 금융 투자, 여기도 뭐 최소 5천 원으로 잔돈, 거스름 돈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등을 해서 이제 모바일 금융, 그리고 간편 결제 이런 것들을 보편화하고 또 이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잔돈도 좀 투자하고 싶은 알뜰, 재테크 쪽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죠. 이것들을 우리가 뭐 앱을 많이 깔아야 돼요. 그리고 카드를 쓸 때 그 카드 앱하고 많이 연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토스카드, 이 토스카드 안 들어보신 분 많겠지만 송금 전용에서 출발한 토스카드인데 그 뭐 토스카드 이용할 때 1,000원 미만이 생기면 바로 저축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보면 뭐 신한카드도 있네요. 카드 결제 후 남은 잔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 이거는 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뭐 하나금융 투자는 하나금융 토탈 앱을 다운받으면 거기서 1,000원 단위로 펀드 투자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보면 뭐 해외 주요 잔돈 금융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에이콘서, 카피털, 코인서, 레볼, 루터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화면 조금 참고해 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은행들의 카드 앱하고 연동되고 또 국내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 앱하고도 연동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또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잔돈을 잘 활용해서 또 좀 잔돈에 비해서 목돈을 만드는, 자, 그런 지혜 많이 공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항원 이혼 걱정하는 것도 참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A씨는 공무원이든 남편 B씨와 2016년 9월달에 이혼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 그때 이제 이혼법정에서는 법원은 이혼한 다음에 매달 공무원인 남편 B씨의 공무원 연금 중에서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 A씨가 공무원 관리공단에 연금 신청을 했죠.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거절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 A씨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 B씨의 배우자죠. 이혼소송을 해서 연금을 절반 지급받도록 판결받은 배우자가 이 A씨가 연금 분할 신청 당시에 나이가 56세다.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달했다 해서 연금 지급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A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시 그게 불가하다라고 공무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연금을 지급
하게 해달라. 그것이 이제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최근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렇습니다. 60세 미만은 이혼할 때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급의 국민연금,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각 이제 국가연금을 보면요, 이 공적연금을 보면 이혼해도 배우자의 연금을 부담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연금법에 따라서 언제 신청하느냐, 그 연금 수급,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뭐 불편하지만 혹시 이런 불행한, 자, 이혼은 꼭 행복한 것은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행복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재산을 나누고, 그는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연금을 나눌 때, 자, 이런 규정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는 오늘 또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아는 범위 내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